안녕하세요. 기획과 프레젠테이션 이승일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면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핵심 스킬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성과를 발표한다든지 과제를 발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도요, 프레젠테이션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키워드를 꼭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의 비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가 무대에 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처럼 자리에 객석에 앉아있는 청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자주 접하는데요. 매번 흥미진진하고 또 막 너무 재미있고 너무 유익하고 그런가요? 꼭 그렇진 않죠.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이 보편화되면서 오히려 메시지 전달에 대한 효과가 높아지기는커녕 발표자와 청중이 단절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발표자는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슬라이드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발표자의 모습과 청중은 어때요?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발표자의 역할이 자신의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설명하러 나온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데스 바이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한 저자가 책을 썼는데요. 진정한 지도자는 파워포인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까지 쓰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문제점을 콕 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파워포인트를 버리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다? 네, 파워포인트는 사실 우리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이와 같이 데스 바이 파워포인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파워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너무 발표자가 파워포인트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파워포인트에 의지하는 발표자가 아니라 우리가 메시지의 중심이 되고 청중과 교감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의 컨셉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컨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컨셉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컨셉 무엇일까요? 바로 플로우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을 매끄럽게 잘했다. 어떠한 일을 매끄럽게 잘했다. 어떤 이야기예요? 끊김이 없이 잘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만났던 프레젠테이션은 어때요? 똑똑 끊어지죠. 언제 끊어져요? 파워포인트 장표를 넘길 때마다 똑똑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청중 입장에서는 파워포인트가 30장이면 30개의 메시지처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가 포인트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전체의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것 5가지로 배울 거예요. 스토리 플로우, 스피치 플로우, 그리고 디자인 플로우, 이미지 플로우, 마지막으로 어디언스 플로우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화면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테크닉입니다. 우리가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에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즐기는 과자류 중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제품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한 군데서만 만들지 않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제과 브랜드에서 초코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초코파이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예요. 어디 거죠? 오사에서 나온 초코파이죠. 오사. 네, 어디라고 회사를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오사에서 나온 초코파이에는 다른 초코파이에 없는 무엇인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정이 들어있어요. 정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정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또 제과사 입장에서 정의 재료비는 얼마가 들었을까요? 우리가 한 2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 볼까요? 20년 전에 초코파이의 광고는 스펙을 광고했습니다. 맛을 광고한다든지 아니면 크기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일선 소매점에서 가격을 강조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쟁을 스펙 경쟁이라고 해요.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리온 오사에서 초코파이 정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면서부터 소비자들의 마음에는 저 초코파이에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정이라는 것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공적인 캠페인 이후에 다른 제과사의 초코파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취업이 됐든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나섰을 때 우리가 독보적일 수 없죠. 늘 경쟁이 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 그것은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스토리텔링이 어떤 힘이 있을까요? 사람의 사고는 어떤 이성적인 좌뇌의 생각과 또 감성적인 우뇌의 생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뇌의 역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수리적이고 순차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발표자의 이야기를 맞나 틀리나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피력하는 그러한 공감의 메시지, 우뇌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의 메시지를 발표자가 잘 전달을 했을 때는요, 청중의 입장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맨 마지막의 내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 있게 move to action. 따라해보세요. move to action. 바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청중으로 하여금 또는 고객으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막 늘어놓는 거 가지고 2% 부족해요. 거기에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한마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가입할 때도 처음엔 늘 조건을 많이 따지죠. 그러다가 사인은 누구랑 해요? 우리 사촌동생하고 한다든지 우리 동창하고 한다든지 그렇죠? 결코 이성적이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우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감의 메시지를 형성함으로써 고객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비단 우리가 이런 작은 몇백 원짜리 과자거리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유치라고 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에서도요, 스토리텔링이 아주 톡톡한 효과를 봤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몇 번의 도전을 했을까요? 총 3번의 도전을 했죠. 그중에 여러분들께 큰 승리를 안겨주었던 2018년의 이야기보다는 가장 처음 우리가 출사표를 냈던 2010년 동계올림픽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우리의 경쟁 도시는 캐나다의 밴쿠버, 삼수하고 있었어요. 그때 삼수.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짤즈부르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는 도시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도시들과 강원도의 자그마한 결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평창이라는 도시가 맞붙었습니다. 그 화면에 있는 숫자 3개는요. 세 도시의 1차 투표 결과인데요. 누가 1차 투표에서 1등 했을까요?
바로 평창이 51표라고 하는 놀라운 득표수를 기록을 했었어요. 당시에 경쟁 도시에 비해서 인지도 제로였죠. 그리고 동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고 시설도 없는 그런 평창이 어떻게 51표를 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북한의 아들을 두고 온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IOC 위원들에게 잘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의 정신 무엇일까요? 평화죠. 맞아요. 평화예요. 그 평화라고 하는 컨셉트를 잘 건드린 거죠. 우리가 평창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평창에 있는 동계 스포츠 시설로는 결코 캐나다의 밴쿠버나 오스트리아의 짤즈부르크하고 경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형적인 가치인 평화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웠던 거죠. 북한의 아들을 두고 월남했던 90세의 이영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끄집어냄으로써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는 마음, 그 마음은 지구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때 많은 IOC 위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그런 IOC 위원들의 감동을 자아냈던 올림픽 역사상 첫 그런 감성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평창이 51표라고 하는 놀라운 득표수를 차지했던 거죠. 물론 2차 투표 들어갔을 때 1차에서 탈락한 짤즈부르크의 16표가 다 밴쿠버로 넘어가서 우리가 아깝게 3표 차이로 떨어지긴 했지만은요. 어때요? 스토리텔링의 위력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우리도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에 잘 적용해서 활용하면 스펙을 넘어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기 위한 3단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토리 마이닝, 스토리 메이킹,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네,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본 프로세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스토리 마이닝, 즉 이야기거리를 발굴하는 거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진정성과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장하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토리 마이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 누가 발굴했을까요? 바로 영화 감독이신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전혀 스포츠계에서는 관계없는 그런 분이, 영화계에 있는 분이, 영화 문화 쪽에 있는 분이 아주 놀라운 그런 성과를 이끌어내셨던 거죠.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우리에게 특히나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 이젠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플로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스피치 플로우. 네, 파워포인트보다 한 발짝 먼저 가라. 대부분의 발표자의 모습은 어때요? 파워포인트 넘기고 발표하고, 그렇죠? 파워포인트에 의지하는 발표자이죠.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표자가 주도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청중에게 어필할 것인가? 파워포인트보다 한 발 먼저 가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넘기기 전에 그 다음 장의 내용을 청중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피치면에서 장표와 장표 사이에 넘어갈 때 연결해주는 그런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바로 브릿지 코멘트라고 제가 해봤어요. 앞장표와 뒷장표 간의 인과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브릿지 코멘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결의 브릿지 코멘트와 전환의 브릿지 코멘트. 즉 우리가 여러 개의 챕터로 구성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한 챕터만 들여다보자고요. 한 챕터 안에 있는 장표들은 어때요? 각각 연결되어 있죠. 뭐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대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의 고리들이 있어요. 그
그런 부분들을 브릿지 코멘트로 구현해 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음 장의 제목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장의 제목을 평소문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구어체로 바꾸고 또 의문문이라든지 제안문 이런 형식으로 브릿지 코멘트를 구현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스피치 플로우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챕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 그때 한 챕터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구현하는 브릿지 코멘트를 전환의 브릿지 코멘트라고 합니다. 전환의 브릿지 코멘트도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 챕터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 돼요. 보따리를 앞에서 풀었잖아요. 그럼 뒤에서 어떻게 다시 보따리를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보따리로 갈 것인지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따리를 앞서 풀었던 보따리를 묶어주고 그 다음 보따리로 넘어가 주는 것이 전환의 브릿지 코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할 슬라이드를 쫙 펼쳐놓고 브릿지 코멘트를 설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한 장 한 장의 편집 화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구조가 과연 잘 구성되어 있는지 또 각각의 슬라이드 사이에 브릿지 코멘트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챕터가 있죠? 이 챕터 안에서 들어가는 브릿지 코멘트는 어떤 브릿지 코멘트? 연결의 브릿지 코멘트. 그렇죠? 한 챕터가 끝났어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돼. 그때 해주는 것은 전환의 브릿지 코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의 브릿지 코멘트, 전환의 브릿지 코멘트 잊지 마시고요. 꼭 우리 스피치상의 플로우를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플로우 중에 우리가 하나 알면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마치 잘 요리된 음식에 아주 작은 양념 같은 존재인 거죠. 잠시 멈춤 기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다 똑똑 끊어지다 보니까 제가 잠시 멈춤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플로우로 잘 구성된 프레젠테이션일 때는요. 잠시 멈춤이 상당히 톡톡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피치 하다가 중간중간에 잘 끊어 읽게 하는 그런 전달력을 높이는 잠시 멈춤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강조어를 얘기하기 전에 3초에서 5초 정도 쉬는 거죠. 다음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잠시 좀 길게 멈춰 쓰는 강조를 위한 잠시 멈춤 기법도 있어요. 그런 언어적 잠시 멈춤 기법과 시각적 잠시 멈춤 기법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한다면 조금 더 스피치 플로우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토리 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스피치 플로우까지 구현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세 번째 플로우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플로우. 아마 여기 모인 방청객 중에서 파워포인트 한 번 안 써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파워포인트 쓸 때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애니메이션 효과죠. 무엇인가 화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짜릿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파워포인트를 처음 만났을 때 애니메이션 너무나 신기했고 그래서 나오는 개체 하나하나 문장 단락단락 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에 왜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단락에다가 모든 개체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했다. 강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공부를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교과서를 보면 보통 어떤가요? 새까맣죠? 새까매요. 그냥 볼펜 심 쓰는 그걸로 이제 나의 공부량을 측정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디자인 플로우에서 핵심도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많이 쓰지 마시고요. 선택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라요. 반면에 화면 전환 효과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화면 전환 효과 언제 나오는 거죠? 한 장표에서 다음 장표로 넘어갈 때 나오는 효과죠.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많이들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의 특징이 화면 전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장표 넘어갈 때마다 똑똑 끊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앞서서 스피치 플로우에서 그걸 뭘로 보완한다 그랬죠? 브릿지 코멘트로 보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스피치로 보완하는 거고, 그 동시에 시각적으로 보완해주는 수단이 뭐다? 바로 화면 전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화면 전환 효과를 많이 간과했었는데요.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화면 전환 효과가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효과 외에도 또 3차원 화면 전환 효과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 파워포인트 2010 버전부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모든 장표에 골고루 적정하게 쓴다면 개체마다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을 쓰지 않아도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테크닉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화면 전환 효과를 응용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시각적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와우 할 만한 어떤 효과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드라고 하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밀어내기라고 하는 화면 전환 효과를 이용하시게 되면 앞장과 뒷장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마치 화면이 갑자기 커지는 느낌이 들죠? 네,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확 확장되는 느낌. 우리는 그동안 한 장 한 장만 따박따박 썼었는데 이어지는 두 장뿐만이 아니라 석 장, 넉 장도 계속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청중 입장에서는 그러한 메시지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네, 이처럼 우리가 화면 전환 효과를 활용해서 디자인 플로우를 구현하는 것, 플로우의 핵심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토리 플로우, 그리고 스피치 플로우, 그리고 디자인 플로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플로우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지 플로우. 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팔아야 한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있죠. 우리가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 논문을 발표할 때는 설명하는 거죠.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상품을 제안해요. 이럴 때는 어때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또는 비전을 선포해요. 직원들한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는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은데 오락형 프레젠테이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즐겁게 웃어보고 놀아보자 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이처럼 설명, 설득, 동기부여, 오락,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팔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열심히 이 네 가지 목적 중에 어느 하나를 경우에 맞춰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바로 발표자인 나의 이미지가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목적과 잘 부합하는가를 한번 살펴봤냐는 거죠. 발표자의 이미지를 실어서 전달한 메시지는 청중에게 오랫동안 각인이 됩니다. 하지만 발표자 존재가 없는 메시지는 그 자리를 떠나면 휙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제 가서 내가 뭘 들었더라?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메시지의 인상적인 발표자의 모습과 연결이 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러한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해 줬지.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토스, 로고스, 페이토스, 네, 또는 파토스라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설득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수학에서? 예, 논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뜻해요. 우리가 설득을 하려면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점을 보러 갔는데 점 보시는 역술인께서 횡설수설하면 왠지 복채를 내고 싶지 않아지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주장이 일관돼야 됩니다. 네, 일관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논리, 이성적인 접근, 그런 부분이 로고스고요. 파토스, 페이토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토리 플로우에서 배웠던 스토리텔링, 공감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는 감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의 로고스와 감성의 페이토스,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렇죠? 좌뇌와 우뇌를 고루 공략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구현해야지만 설득이 잘 되겠죠.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에토스는 뭘까요? 에토스는 바로 설득하는 사람의 존재감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성, 권위, 신뢰, 열정,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전달하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신뢰도와 설득력이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우리의 이미지를 실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실어서 우리의 메시지의 전달력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이 얘기와 맞물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우리의 경쟁 도시 어디였었죠? 러시아의 소치라고 하는 휴양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명분을 내세웠던 것은 러시아는 동계 스포츠 강국이다 라고 하는 걸 내세웠어요. 우리가 동계 스포츠 엄청 잘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동계올림픽 못 해봤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돈도 좀 있고, 또 이렇게 기름도 좀 나고, 시설도 좀 되고, 한번 세계인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발표단을 쭉 세웠는데요. 푸틴 대통령 외에 대부분 전현직 올림픽 스타들로만 꽉 채운 거예요. 어때요? 그들이 주장하는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들의 영어 발음이, 언변이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IOC 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IOC 위원이에요. 올림픽 무대에서 수십 년 동안 명성을 떨쳤던 신화와 같은 존재들이 나와서 자기 나라에서 동계올림픽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네. 그런 반면에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메시지나 테크닉 완성도는 높았지만 당시에 우리 발표단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가 내세웠던 종목, 무엇이 있었어요? 쇼트트랙. 당시에 우리가 내세울 종목이 동계올림픽의 여러 종목 중에서 가장 작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쇼트트랙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러시아의 에토스 전략에 밀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그 당시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러시아에 4표 차이로 졌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프레젠테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이미지 전략에서 다소 좀 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동계올림픽 유치를 가져다 준 2018년의 유치단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우리가 빙상 종목의 강대국으로 떠올랐죠. 이 발표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것을 상징하나요?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 피겨스케이팅뿐만이 아니라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계 스포츠 분야의 강대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IOC 위원들한테 어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발표단 모습 중에 하나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재미있는 인물, 바로 마지막에 희망을 이야기한 터비 더슨 선수입니다. 터비 더슨 선수의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미쿡 사람이죠? 미쿡 사람. 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미국 국가대표로 스키 분야에 나와서 동메달을 땄던 그런 선수예요. 3세 때 고아가 됐어요. 해운대에서.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죠. 그래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자기가 어떤 부모를 잃은 그런 어려운 청소년기도 잘 딛고 올림픽 무대라고 하는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추구해서 메달리스트라고 하는 영광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희망의 올림픽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엮은 그런 주장을 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에토스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빙상 분야를 석권했지만 사실 동계올림픽은 빙상보다 설상, 눈에서 하는 경기 메달 수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IOC 위원들이 보는 편견이 아시아는 설상 경기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통계죠. 네, 이제 그런 편견을 이 선수의 존재감으로 불식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터비 더슨이 무대에서 내가 다리가 짧아도 스키 잘 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터비 더슨의 존재감 하나만으로 이제는 아시안도 빙상뿐만이 아니라 설상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IOC 위원들한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이미지 연출 필요하다는 거 다들 인식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신저를 팔아낼 수 있을까? 우리의 이미지를 청중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 자세. 청중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이게 팔을 이렇게 손목을 꾹 잡고 이런 모습 어때요? 굉장히 경직되고 위축돼 보이죠. 네. 좀 더 기본 셋업은 여유 있게 몸이 흔들리지 않게끔 어깨 넓이로 펼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과 자신 있게 아이 컨택을 하는 것. 특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기의 시선을 실어서 전달해 줘야 돼요. 시선을 하지 않고 이쪽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때요? 전혀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메시지 전달할 때에 있어서 아이 컨택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몸짓 언어. 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가리키는 역할도 하고요. 나의 메시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제스처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열심히 손이 바쁘죠? 네. 이탈리아 사람 못지않게 손이 굉장히 오늘 바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간 언어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 서서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좌우를 골고루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쪽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또 반대편에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공간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메시지의 강조 이런 부분들도 다 연출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이런 이미지 연출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고 나의 이미지를 청중에게보다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 굉장히 우리가 그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컨셉트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디자인, 스피치, 이미지까지 다 잘 설계가 된 프레젠테이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어디언스 플로우, 바로 여러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결코 원맨쇼가 아니에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Audience Flow. 네, 청중을 춤추게 하라. 어쩌면 오늘 첫 번째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았죠. 네, 계속적으로 저와 호흡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프레젠테이션,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중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어쩌면 IOC 위원이셨던 박영성 회장님께서 스피치를 하셨던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유머 되게 좋은 무기인데요. 저한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제가 하면 그냥 썰렁해지는 거예요. 네, 남극에 온 것 같이 썰렁해져요. 유머는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청중 참여 기법 중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게 질문입니다. 질문. 네, 질문이라는 테크닉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질문도 요령이 있어요. 아무 질문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서술형 질문, 오픈 퀘스천이라고 해요. 이런 거 하시면 망하는 거죠.
청중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탁 찌르면 탁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단답형 질문, 쉬운 거, 또는 객관식 질문, 그렇죠? 아니면 OX 질문, 이런 식으로 OX, 객관식, 단답식 이런 질문들을 쉽게 던지면서 쉽게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사를 통해서 박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멋진 장면이 연출되었을 때 멋지잖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고 박수를 권유하는, 특히나 한국의 청중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표자가 어떠한 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박수를 권해야지 라고 하는 멘트도 우리가 두세 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다면 소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소품. 테드와 같은 유명한 세계적인 강연 프로그램에서도 발표자들이 그냥 빈손으로 덜레덜레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들고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아이들의 구호를 위해서 들고 나왔던 것이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입니다. 모기를 비커에 담아와서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러면서 휙 날려보냈어요. 그건 물린다고 뭐 죽겠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품을 활용해서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을 재밌게 끌고 갔던 그런 장면도 테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물론 화면에 다 띄울 수 있어요. 근데 화면에 띄우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메타포, 이런 부분들을 하나 가져와 보세요. 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한다면 좀 더 청중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를 많이 도와주신 거, 따라하기. 그렇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거죠. 말을 따라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을 따라한다든지 이와 같은 어디언스와의 플로우 연출에는 박수, 질문, 소품, 따라하기 또는 유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중이 멍하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표자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쭉 프레젠테이션의 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을 컨셉을 가지고 5가지로 살펴보았잖아요. 네, 첫 번째로 스토리 플로우에서 우리가 어떤 청중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연출하자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스피치 플로우였습니다. 장표 간에 딱딱 끊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브릿지 코멘트를 통해서 연출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그러한 브릿지 코멘트와 곁들여서 파워포인트에 화면 전환 효과를 활용한 그런 디자인 플로우를 구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용이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지는 스토리 플로우와 그리고 스피치 플로우, 그리고 디자인 플로우, 요거는 한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발표자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단상에 발표자가 숨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나와서 자기의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 플로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발표자뿐만이 아니라 청중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발표자가 혼자 떠들고 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청중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질문이라든지 박수라든지 따라하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청중이 이 프레젠테이션의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엮어주는 것이 전체의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프레젠테이션의 플로우를 실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단 5분 또는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조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사전 분석 3P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Purpose, People, Place. 네, 이 세 가지를 조사하지 않고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잖아요. 무엇인가 다른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 4가지 말씀드렸죠. 내가 설득인지 설명인지 동기부여인지 오락인지 그런 목적을 뚜렷이 하고요. 내가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런 청중 분석 또는
청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분이 발표하시는지, 발표하시는 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 역시 people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place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대와 좌석 배치, 이러한 부분들의 환경도 그렇고요. 또는 이런 장비들, 뭐 빔 프로젝터, 노트북, 무선 프레젠터, 또는 뭐 조명, 소리, 음향 이런 것들 다 장소의 플레이스의 어떤 환경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밖에 또 하나 환경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플레이스를 장소라고 번역하지 않고 환경이라고 자꾸 우기는 이유가 시간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환경, 내가 몇 분 동안 발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메시지 구성과 연출 방법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퍼포즈, 피플, 플레이스라고 하는 사전 분석 3P가 선행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로우를 프레젠테이션을 구현한다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플로우에 담겨 있는 깨알 같은 테크닉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될 것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CF 감독 출신의 김민구 선생님과 또 방송인 출신의 김은정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실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앞으로 펼쳐질 기획과 프레젠테이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개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